여기 제가 진짜 부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브리즈번 프로퍼티 마켓 어떤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안녕하세요. 호돈이 호주의 돈 이야기 임희석입니다. 오늘은 브리즈번에 지금 부동산이 좀 핫한데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업자가 아닌 모기지 브로커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하나 파이낸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알렉스 사장님, 인사말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청취자들한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번에 살고 있고요. 하나 파이낸스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킴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이낸스에서 일을 한 지는 지금 14년 정도 됐고요. 오, 14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10년 정도는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나와서 이제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한 지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나온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을 산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일반 숍에서 어떤 물건을 사신다거나 네. 뭐 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닌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손님께 드리고 그 설명을 듣고서 손님들이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셔서 집을 사실 때 네. 작은일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또 하나는 저도 좀 편하고자, 왜냐하면 손님이 내용을 아시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더 빠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세스 자체도 쉬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도 더 빨리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은행에 계셨죠? 그럼 말하면 안 되나? 큰 은행이 있었죠? 그때 예. 제가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저 4대 은행, 경우는 호주 4대 은행 안에 네, 맞습니다. 있는데 4대 은행 중에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네, 어우, 경험 많으시네요. 예. 그 브로커로 전향하신 지는 얼마 됐죠? 몇 년 됐죠? 지금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브로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가 틀린 거, 4대 은행에서 일할 때하고 지금 브로커로 일하실 때하고 다른 점이 또 뭔가요? 브로커의 장점도 많을 거잖아요. 네. 제일 큰 장점. 그 다음에 네. 손님들이 브로커를 사용했을 때 손님들한테 이익이 가는 점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을 때 네네. 선택의 폭이 넓으시고 그 다음에 성공률이 더 한 은행이랑 직접 딜링하시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당연히 높겠죠. 여러 은행이나 할 수 있으니까, 은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제가 뭐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물건이 딱 하나만 있으면 그거밖에 못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종류가 서너 개 정도 다른 게 있고 그거에 따라 컨디션이 다른 상품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맞는 상품을 채택을 해서 그렇게 홈런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도 손님이 아무래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한테 넘겨갖고 네. 중간에서 손님을 대표를 해서 은행과 직접 연계를 해서 프로세싱을 하면은 아무래도 손님도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은행에 계신 분, 홈런 하시는 분들도 네. 프로페셔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비교되는 게 뭔가요? 홈런 그 브로커 분들이. 차이점이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죠. 그리고 네, 네. 은행 자체 안에서도 트레이닝 같은 걸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가장 취약점은 그분들 그 은행 자체의 폴리시를 완벽하게 다 깨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님과 상담을 했을 때 그 은행 폴리시에 딱 맞아 떨어지면 그 홈런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어느 부분이 엇나간다 그래서 맞지가 않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차이가 그 부분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과 얘기를 했을 때 이 은행 폴리시가 안 맞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되니까. 똑같은 컨디션으로 해서 다른 은행에 맞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할 때보다 네. 홈런 브로커분이 많아지셨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아지셨나요, 이게요? 호주에는? 참 그게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네. 근데 요즘은 브로커분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오셔갖고 네네.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네네. 물론 오래 하신 분들 많은데 그 일단 처음에 시작하셔갖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고 빠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다가 오래 살아남으셔갖고 계속 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사실 브리스번만 해도 네. 제가 아시는 분들 몇 분 있는데 네. 그분들 외에는 새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브로커에 대한 홍보를 하자면 네네. 현재 호주 같은 경우 네. 여기 로컬들은 브로커 이용률이 60%가 넘거든요. 로컬 호주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건 전체적인 그냥 통계 자료인데 네. 네. 한 3, 4년 전만 해도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난 3, 4년 사이에 60% 조금 넘어섰고요. 네.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한국 분들.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브로커에 대한 단어 자체에 한 반감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브로커 하면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신데 네.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호주에서 라이센스를 걸고 운영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브로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믿으시고 네네. 예,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트라이 많이 하잖아요, 한국 분들. 바쁘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일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요. 네. 이 사람이 내 커미션을, 내 돈을 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사실 모기지 브로커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소개비로 받는데,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깨끗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제 또 네. 모기지 브로커 분하고 그 커미션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저도 네. 가끔 저희 손님들이요 네. 저한테 네. 돈은 페이를 얼마를 내야 되죠? 그거 그러니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은행에서 받습니다. 손님이 저희한테 직접 페이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안 하고요. 네. 또 왜 가끔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뭐 노딜일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가 딜이 성사가 되고 세틀이 되면은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님이 따로 특별히 돈을 내셔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네. 그 호주의 모든 은행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게 빅4가 있고 그 그쵸, 밑에 네 이제 개는. 작은 은행 몇 개가 맞죠.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세인조지, 맥쿼리 뭐 이런 이름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한국 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그냥. 예. 네, 네. 그 이금융권도 꽤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네. 그런 제3금융권도 많습니다. 네, 은행 그쵸. 전체를 놓고 보면 한 3, 40개 정도 되는데 맞네요. 네. 일단 그 표면상에서 아주 스트롱하게 지금 액티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은행 정도는 한 대충 한 10개 정도 네. 정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시지 마시라고. 저희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저희 파시는 분이 커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모기지를 파는 사람이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커미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오해 안 하시고, 그리고 모기지 분들이 여러 은행을 딜링할 수 있으니까 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진짜 부른 이유는 뭐냐면요. 네. 프로퍼티 마켓이 핫해요.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인데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그런데 모기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알아요. 왜냐면 그쪽에 연락을 먼저 하시고 본인들이 빌릴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상담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 모기지 지금 브리즈번 프로퍼티 마켓 어떤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미 네. 3, 4개월 전부터 네. 계속 뜨거워졌는데 저희가 봤고 통계적으로다가 다타 나온 거 보면 아직도 뜨겁고 네. 앞으로 2, 3년은 더 뜨거울 것 같은 2, 3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대충 말씀드리면은 네. 가장 그 코로나 이후 처음에는 프로퍼티 마켓이 약간 주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요즘 나오는 통계 자료 같은 거 보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프로퍼티 프라이스가 최소한 그래도 30% 정도는 오른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네. 어제 CBA에서 그 새로운 다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1, 2년 사이에 최소 15% 정도 마켓이
성장을 할 거다. 커머넌스 뱅크죠, CBA요.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15%. 오. 네, 그러니까 반만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네. 거거든요. 네.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네. 최소한 앞으로 1, 2년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뭐 15%에서 30%까지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 반만 해도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 손님들이 다 아실 텐데 왜 올림픽 얘기가 지금 갑자기 브리즈번에 네. 만약에 이게 잘 돼서 브리스번이 만약에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된다 하면 상대적으로다가 프로퍼티 마켓이 다시 한 번 더 뛰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은 아주 올림픽 좋습니다. 생기면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옛날에 엑스포 할 때 집 가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와, 그때도 브리즈번에서 엑스포 할 때 집 가격이 올랐나?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자율 2-3년 동안 이 뭐 프로퍼티 마켓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자율은 오를 것 같나요? 지금 4년 픽스도 있죠. 네, 지금 4년 픽스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코로나가 터진 이래 사실은 호주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그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 경기 전망을 보면은 그쪽에서는 앞으로 2-3년 동안은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미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2-3년 동안은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상 현재 로컬 호주 경기는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하나의 가장 큰 지금 프로퍼티 마켓에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지금 내년 중반부터 이자율이 조금씩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론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은행 이자율 전체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네. 리페이먼트 하시는데 상당한 무리가 나올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을 억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마켓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아주 뜨거운 프로퍼티 마켓이 약간은 슬로우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율 자체는 내년 중반부에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발표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년 픽스에 2%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올해 안으로? 이자율이 뭐 오른다 떨어진다는 저희가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직접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밖에 안 되고 특별히 나온 게 없고 앞에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나오는 통계 자료는 올해는 리커버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년이 되면은 그러면 픽스하는 게 좋네요. 4년 동안. 제 느낌도 이자율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부동산이 핫하면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죠. 프로퍼티 마켓이 너무 핫하고 이게 막 뜨겁다 못해 막 끌어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정부에서 경기도 괜찮고 이러니까 이자율을 살짝 끌어올려서 이 프로퍼티 마켓이 너무 과열되는 것을 한번 막지 않을까 이런 예전에 그 프로퍼티 마켓이 핫할 때 한번 계셨죠 여기서요. 그때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꺼졌잖아요 부동산 마켓이요. 그때의 상황은 어땠나요? 제일 큰 영향이 바로 이자율이었습니다. 이자율이었어요. 그때도 이자율을 올리면서 갑자기 확 이게 식었군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지금 낮을 때는 사실 지금 집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집을 보실 때 그냥 내가 들어오는 소득
그다음에 내가 나가는 지출 그 돈을 계산을 해서 거기서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내가 리페이먼트를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으로다가 해서 집을 사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네. 사실 집을 살려고 보면은 뭐 50만 불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50만 불 가지고 뭐 원하시는 그런 아이디얼 프로퍼티를 사시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만족만한 집을 사기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요.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집을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리페이먼트다 뭐다 해서 좀 아무래도 좀 파이낸셜 스트레스가 따라오지 않을까. 제가 부동산 조언을 하면서 듣는 게 뭐냐면, 그러면 4년 픽스하고, 네. 4년 후에 이제 이자율이 올라오면 힘들어지면 팔면 되지 않냐? 네. 뭐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생각하세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핫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갑자기 론 신청이 적어지면 그때 연락해서 한 번 더 나와보십시오. 그때가 제일 정말 적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